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굉장히 단순한 한 문장의 명제인데 이 속에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도 담겨 있고 무엇부터 해야 이걸 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담겨 있습니다. 북한, 늘 얘기하지만 또 여러 방송에서 북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통일하자는 상대인 북한을 좀 알아야 어떻게 통일하고 특히 통일한 뒤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제들을 풀 수 있을지 없을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많이 보는 사진입니다. 작년 여름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을 하늘에서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남쪽 섬처럼 보이지요. 반짝반짝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우리 서울에도 지금 불이 밝게 빛나고 있고요. 영남, 호남, 강원도, 충남 전부 다 반짝반짝하네요. 예. 근데 북한 지역을 보면 평양만 가운데 빛이 쬐끔 있고 원산 쪽, 남포 쪽 쬐끔 있고는 거의 바다처럼 깜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전기 사정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북한이 우리와 비교되는 그 경제력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라고요? 예. 북쪽에서 지금 저 사진을 교육자료로 쓸 땐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의 우리 주민들의 일심단결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사진이야. 네? 야, 등화간제하라! 그랬더니 전국이 까맣게 변하지 않았는가. 북은 북대로 이 사진을 보면 그들의 논리로 설명할 겁니다. 남과 북은 이렇게 서로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현상을 설명하고 고집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때 북한 고위층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황병서라는 지금은 권좌에서 물러나서 어디로 갔는지 잘 나오지도 않는 왕별 차수 계급장을 달고 호위 군관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큰 별도 눈에 띄지만 왼쪽 가슴에 주렁주렁 붙어있는 저 여러 가지 모습의 저 휘장들은 뭘까? 그리고 옆에 헬멧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쌍안경을 쥐고 있는 군인이 있는데 저 군인은 무슨 역할을 할까? 자, 저 사진을 보고 하나 특이한 점 발견하셨나요? 명찰이 없습니다. 북한 군복에 늘상 붙어있는 이름표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북한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이름표가 없으면 어떻게 구별해요? 그랬더니 저를 턱 쳐다보더니 이름표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름표가 있어야 그런 순간 아니 한 부대에서 10년에서 13년씩 근무하는데 이름표가 무엇하러 필요합니까? 하도 또롱또롱하게 얘기하길래 더 묻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도 군번줄은 이시오. 탁 꺼내는데 있더라고요. 자, 북한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부산 동아대 강동환 교수께서 낸 책에서 제가 허락을 받고 오늘 교육자료로 여러분들께 제시합니다. 가을이죠? 한 마리 소가 큰 나무 밑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옆에 북한 주민 두 분이 앉아 계시네요.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 틀은 뭘까요? 운동하는 기구라고요? 예,
답을 바로 보여드리지요. 네, 북한에서 살다 온 학생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맞아, 저거야. 그러는데 이제 소를 묶어놓고 움직이지 않게 딱 걸어놓고 발굽을 이렇게 수리하고 만져주고 이 발이 다치지 않았는가를 보는 그 검토할 때 쓰는 작업대라고 합니다. 북한 마을마다 어디에든 있고 예전엔 우리 남쪽에도 많이 있었다고들 하는데 저는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자, 남북이 분단돼서 벌써 78년을 지나서 79년, 80년으로 다가가는 사이에 북한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사진 몇 장을 보면 와, 우리랑 많이 다르네 하는 것도 보게 되죠. 지도 한 장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황해도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황해도라고 했던 것을 황해남도, 황해북도로 나누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눴냐고요? 아니요. 지도를 보면 약간 황해동도, 황해서도처럼 이렇게 나눠졌지만 위에 걸 황해북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에는 군이 참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송화군, 삼천군, 신천군, 신원군, 봉천군, 배천군, 연안군, 그리고 옹진군, 해주 앞에 강령군, 태탄군도 있고요. 저 맨 위에는 과일군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난다고 해서 붙였다고 하는데 자, 참 생소한 군 이름들이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저 군 이름 속에서 익숙하게 황해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가? 네, 우린 북한을 알면서 북한 지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궁금해서 제 차에서 파주에서 해주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답을 안 해요. 평양 쳤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검색하니까 지금은 안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다시 왔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비게이션에 그렇게 지금은 안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원하시는 평양까지는 274km입니다. 평균 60km로 몇 시간 만에 갑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백두산도 쳐보고 신의주의도 쳐보고 우리는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도 북한 지리조차 친숙하게 안내하거나 접할 수 있는 방송이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방송국이 매 시간마다 하는 일기예보도 가물에 콩나듯 백두산 날씨, 평양 날씨를 얘기해 주지 북한 전 지역을 해주는 적은 없어요. 왜 통일하자고 하면서 일기예보조차 이렇게 분단 지향적인 구조로 진행을 할까요? 북한은 어떻지 해서 북한 일기예보 실황을 한번 찾아서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아예 남쪽 지역은 북한 일기예보에 그려져 있지도 않아요. 북한 땅만 하고 남쪽 지역은 지도도 그려놓지 않는 최근에 들어서 북한도 굉장히 분단지향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북한 지역도 좀 날씨도 안내해주고 만주 지역도 황사가 언제 오는지 하면서 좀 알려주고 베이징에서 몇 도인지 좀 이렇게 주변을 해주면 안 되나? 더군다나 분단 때문에 휴전선 때문에 북방적 사고를 못한다고 지적하는 그 마당을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는 왜 우리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오늘 강의 주제에 바로 북한을 알아야의 그 아는 범주에는 이러한 지도들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고향이 어디세요? 무산입니다. 무산이구나. 고향 물어놓고 무산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 물어요.
모르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해산입니다. 뭘 알아야 묻죠. 제가 있던 대학에서 탈북 신입생들이 한 학기에 10명씩, 20명씩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무산입니다. 아, 그래? 그럼 삼봉지구 쪽에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갑니다. 아, 그럼 조금 한 킬로 더 가면 거기 고향이 무산입니까? 아니, 난 서울이에요. 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는 곳을. 아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 제가 삼봉지구라는 얘기를 하나 함으로써 얘기는 계속 이어지고 결국 저녁 자리에서 저보고 그 학생은 묻습니다. 탈북했습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형들이 막 웃어요. 선배들이. 아니, 탈북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을 압니까? 아니, 궁금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온 탈북한 분들과 얘기할 때 고향을 물어보고 지리적인 특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훨씬 더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북한은 어떤 곳인가? 제가 하나 따옴표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북한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그 북한은 어떤 곳인가? 자, 북한의 나라 이름은, 북한 당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합니다. 특히 또 북한에 가면 우리 공화국은, 또 탈북한 분들도 와서 아직 북한 말씨를 덜 떨어뜨린 분들은 우리 공화국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쓰세요. 공화국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인천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놀러 갔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도 공화국이에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봐요. 아, 그런데 공화국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아니, 민주공화국,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고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돼 있는데 공화국 뜻을 모르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공화국은 리퍼블릭, 한자로 공화국, 서로 공동으로 화합해서 정치하는 것, 그 나라를, 그 정치 공동체를 공화국이라 그런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다. 로마 때 하도 세습에 의한 폐해가 크니까 이런 세습 군주제를 하지 말자 하고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공화정. 그 공화정을 국가의 정치체제의 근간으로 하는 것이 공화국. 그러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궁성웅성 왜요? 그랬더니 그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잖아. 세습에 의한 군주제를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 공화국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공화국이냐? 깜짝 놀랐대요. 공화국 뜻을 한 번도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북한을 그 시각에서 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죠. 매우 중요한 나라의 이름의 현실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의 차이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설명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북한을 보고 있는 거죠. 북한은 또 하나 철저히 닫힌 사회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인터넷이 안 돼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인터넷이 왜 안 돼요? 안 돼요. 인트라넷만 돼요. 무슨 뜻이냐고요? 북한 안에서 통보문, 댓글도 달고 문자도 보내고 게임도 할 수 있지만 북한 밖하고는 접촉을 할 수가 없게끔 해외망이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만 접근할 수 있게 해놓은 닫힌 사회죠. 그러니 코로나 당시에 폐쇄된 사회를 더욱더 옥죄다 보니까 북한 안의 소식도 잘 나오지 않고
북한 밖에서 북한 안으로도 소식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닫힌 사회가 더 닫힌 사회를 경험을 하고 이제 한 4년 만에 북한 주민들도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온다. 우리도 한번 단동 가볼 수 있나? 러시아에서 뭐가 들어오네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알바니아, 소련의 위성국가가 됐던 그 국가들은 그래도 1950년대 중후반 60년대 초반에 한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시장경제도 경험했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나라지만 소련이 탱크를 몰고 와서 다시 다 진압을 함으로써 오랜 공산 독재 체제의 폭압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 채 지냈지만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되면서 각 위성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지금은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북한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 북한 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두 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령, 하나는 폐쇄성. 우리는 한 수령이 죽으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김일성 수령이 죽고 북한은 붕괴된다고 전문가들조차도 대부분 떠들었지만 안 무너지고 또 다른 수령 기둥이 김정일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김정일마저 죽으면 이제는 끝이겠지 했더니만 20대 젊은 나이에 새로운 수령이 바쳤는데 얼마 못 갈 거야. 후계 체제도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 했던 우리 예상을 다 깨고 이제 내년이면 40이 되고 집권한 지 10년이 훌쩍 넘는 이제 15년을 바라보는 쪽으로 갑니다. 대신 폐쇄성은 북한 체제가 혼신을 다해서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최근의 북한 동향입니다. 남조선 드라마 보지 말라. 괴뢰 음악 듣지 말라. 괴뢰식으로 이름 짓지 말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등등의 여러 가지 폐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체제의 버팀목인 수령과 폐쇄성, 이 둘이 수령의 흔들림보다는 폐쇄성이 기둥이 더 지금 약해지고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 북한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북한, 저 휴전선 너머 깜깜한 지역에 그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거기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 저는 북한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어디 가실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같이 강의할 때도 선생님, 저랑 강의 이렇게 들은 인연으로 통일이 되는 가능성이 커지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우선 배치해 드릴게요. 그러면 놀라는 표정과 함께 좋다 그러고 제가 북한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몇 가지 제시하면 빨리 가보자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디 가실지는 적어내세요. 난 추운 거 좋아. 그럼 개마고원 근처에 배치해 드릴 거고요. 나 멀리 안 가. 그러면 아까 해주 사리원 황해도 쪽에 배치해 드리고요. 택하세요. 평양이요. 평양은 다 간다 그래서 그건 추첨으로 할 거예요. 자, 저는 청진에 가서 근무하고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남시장, 역전시장, 시장 4개가 지금 한 20개 가까이 됐고요. 동네 95개, 학교 78개, 67만 명이 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떨까? 내가 가면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으로 어필하고 어떻게 나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먼저 올 수 있는 나의 개인기는 뭘까? 지금 여러분들께 흉내내서 얘기하는 이 북한 말투가 당시에 먹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북한 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 가면
이런 사진의 분위기와 먼저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난 여름 튼튼하게 지은 간석지에 뚝이 터졌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 표정이 안 좋습니다. 밑에는 슬리퍼를 신고 푹 젖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간석지가 터져버렸는가? 이 내가 건달뱅이들아, 너희들 때문에 무사한 일 하니까 일이 된다 했을 때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별넷의 장성들이 옷을 보면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다 받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사진을 볼 때마다 와, 저 필기구 한번 나도 사고 싶다. 어떻게 비 오는데도 저렇게 서서 적을 수 있는 저렇게 잘 써지는 필기구는 뭘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뒷모습만 보이는 북한 2인자 조용원. 이름도 조용하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자, 비가 오는데 지도자가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자 모두가 쓰는 저 사진을 보고 넉자의 사자성어를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새로 건조한 잠수함 김군옥 영함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쓰던 밀짚 모자 같은 것을 쓰고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뒤에는 잠수함 몸체가 보이고요. 자, 연단에 앉은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 자연스럽게 앉았는데 딱 한 사람, 두 발을 딱 모으고 꼼짝 않고 서 있는 저 사람이 바로 김덕훈 내각 총리. 뚝이 터지고 농토가 바닷물에 오염되자 김정은이가 김덕훈을 보고 야! 건달뱅이야 이랬습니다. 그 이후에 저렇게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다리를 오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 이용종 기자님이 강의할 때 이 사진을 설명하기에 하도 재밌어서 제가 한 장 따온 것입니다. 이야, 이건 또 뭐냐고요? 예, 지난 봄 기운이 좀 사라질만 할 아직도 추위가 엄습하던 시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요새 후계자냐 아니냐로 논쟁이 있는 10살쯤 돼 보이는 김주애라는 딸을 데리고 행사장에 나타납니다. 옆에 군복을 완전히 갖춰 입은 이 사람은 장창하라는 국방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별넷의 대장입니다. 10살짜리 조선의 지금 샛별이라고 불리운다는 보도도 있지만 아직 확인 안 된 그 명칭을 받고 있는 딸에게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숙였죠. 옆에 있는 이분의 저는 이 심경이 궁금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뭐라 그럴까? 야, 더 숙이라, 더 숙이라, 숙이라 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통일되면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북한의 분위기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놓치지 않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행사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얼마 전부터 가서 서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뭐 2시간 전에도 서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 한 3, 4, 5층 높이 정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섭대요. 가끔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안 간답니다. 어떻게 갑니까? 전날부터 수분 섭취를 급격히 줄이고 이런 행사에 나간다고 하면 그리고 요실금 팬티들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귀띔도 해줬습니다. 사진 속의 북한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공유해 봅니다. 최근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쇄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바로 2023년에 평양 문화어 보존법 등등 청년 교양 보장법 이런 것도 만듭니다. 평양 문화어 보존법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열린 북한 인권 증진 관련 행사에서 전문을 입수했었습니다. 괴뢰말 쓸어버리기 투쟁, 평양 문화어를 써라. 남조선말 잡탕말 같은 거 쓰지 말고, 아예 뭐라 그러냐면 남조선 말투는 괴뢰 말투다 이렇게 해놨어요. 흉내내지 말랍니다. 그리고 오빠, 님 이런 말 하지 말고 동지, 동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성이 남성 동무한테 오빠, 오빠 이러면 그 오빠랑 좋아져서 결혼하게 돼도 오빠, 오빠 할 거냐는 거죠. 그럼 되죠. 그러나 북은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괴뢰식 억양을 쓰지 말라. 읽어볼까요?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 억양 금지. 안녕. 잘 가. 또 봐. 고마워. 이거 안 됩니다.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이 억양은 이거 다 괴뢰 말투, 잡탕 말투라는 거죠. 이름도 너절하게 짓지 말라. 가명 만들어 쓰지 말라. 서체도 남조선 서체나 남조선 철자법으로 우리 두음법칙과 다르게 쓰는 거 쓰지 말라. 괴뢰식 너절한 이름은 뭐냐고요? 북한엔 주로 강, 철, 형, 명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일심, 단결, 딸을라면 일심이, 아들을라면 단결이. 혁이, 철이, 혁철이, 철혁이, 강철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우리 남쪽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고 북한 주민들 중에 예솔이, 예은이, 다솔이 이런 걸 지은 모양입니다. 아예 예를 들어서 혹시 이름이 비슷하신 분 기분 나빠하진 마십시오. 그렇게 북에서 몇 가지 남쪽에서 우리 예쁜 이름이라고 지은 이름들을 괴뢰말, 괴뢰식 너절한 이름이라고 통칭해서 쓰지 말라 해서 이름을 지었던 주민들이 다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리적 행위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니까 망신을 주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길을 콱 꺾어서 잡사상 못 들어가게 하라 하는 것이 단호한 처벌 조항이 있는 전문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라 그냥 법문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단호한 처벌 조항, 리적 행위임을 직시하여 망신 주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고 길을 꺾어 놓아서 잡사상 못 들어가게 하라. 김정은은 사상을 뼈에 쪼아 박아라 하는 지시를 재작년에 연이어냈습니다. 사상을 뼈에 쪼아 박으랍니다. 참 표현은 강렬하고 멋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오싹합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북한의 젊은이들, 특히 평양에 사는 간부층들이 북한의 고유의 어투를 쓰지 않고 남쪽 드라마, 영화를 보고 남쪽 말투를 쓰니까 당국에서 평양 문화어 보존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이대로 두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최근 북한에서 그 영화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645입니다. 뭐냐고요? 네, 45개 숫자 중에 6개를 맞추면 수십억을 지급하는 로또입니다. 대대장 차가 집차가 떠나자 하얀 종이가 펄럭펄럭 날라와서 병사가 죽죠. 로또 용지. 주말에 보니까 6개가 다 맞아서 그냥 그 병사는 뒤로 꽈당 넘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 너무 좋아서 희죽희죽 웃고 다니니까 군 안에서 저 미쳤다고 했는데 그 기분 좋은 병사가 전초선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달빛 교교히 흐르는 분위기에서 꺼내서
또 보고 꺼내서 또 보고. 근데 바람이 휙 날라서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저거 내 거 자꾸 날아갑니다. 결국 영화는 그렇게 시작해서 철조망을 넘어갔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에게 잡혀서 사정하고 이게 이런 것이다 내 나라 해가지고 북한 군인도 그 가치를 알고 위에 상관한테 얘기해서 상관도 이거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로또 찾으러 오는 에피소드입니다. 북쪽에서는 로또란 말 처음 들었고 이게 금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보고 다들 놀랍니다. 야, 나도 로또 한 장만 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냥 몇 분들이 보고 또 매니아들이 보던 영화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꼭 봐야 되는 영화로 바뀐다는 거, 굉장한 한류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북한은 회사성이 자꾸 약해지고 외부 소식도 들어오고 바깥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북한 통치를 담당한 계층들이나 지도부들은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차단하고 더 엄격한 벌을 내린다고 들려옵니다. 지금 북한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김병현 교수가 쓴 칼럼을 보면 겉모습은 안정된 것 같지만 시장과 정치가 충돌하고 있고 이제 체제의 운명의 분기점이 다가온다는 그런 얘기를 칼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겉모습은 미사일 쏘고 핵무력을 강화하고 김정은 우상화가 나오고 식량이 풍년이 되고 다 좋은 모습만 있는데 지난번 동해에서 아주 조그만한 목선을 타고 목숨 걸고 넘어온 4명이 첫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배고파. 북한 TV에서는 풍년 난리가 났는데 탈북한 북한 주민은 배고파요 했습니다. 장마당이 노동당보다 센 당이라고 합니다. 북한엔 2개의 당이 있어요. 노동당하고 장마당. 장마당이 이제 노동당을 압도해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실제 그럴까요? 시장과 정치가 충돌한다고 하지만 정말 충돌할까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정말 실제 그럴까요? 아니요. 장마당은 당 밑에, 노동당 밑에 있는 당이지 노동당을 극복하거나 노동당 위에 있는 당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벌써 무너졌지요. 그러나 예전 같은 장마당이 아니고 농민시장이 아니고 조그만 시장이 아니라 종합시장이 되고 이제는 그 시장이 돈을 번 사람들끼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내통도 하고 야합도 하고 밀수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안 그러던 북한 사회에서 정치와 맞먹을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시장 권력이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 공부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시장 권력과 북한의 통치 권력의 싸움이라고 갖다 붙였지 시장 권력이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북한의 현상을 놓고 분석하면서 그 분석의 어떤 유용성, 분석의 어떤 강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낸 어떤 만들어진 단어들이 우리에겐 머릿속에 남아서 그것이 북한처럼 보이는 환각도 우리는 고려하면서 분석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울분에 차고 해도 데모 한번 할 수 없습니다. 댓글로 김정은을 욕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럼 북한 다르죠. 북한 체제가 살기 좋은 체제가 되는 그 순간은 언제예요? 딱 하나예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욕하고 비난해도 안 잡아가는 세상. 그런 북한이에요. 우리는 우리 지금 지도자들 몇 명을 뭐라고 비난해도 안 잡아가지 않습니까? 공공석상에서 명예훼손을 하지 않는 한 법으로 저보고 속으로 아이고 뭐라 그래도 절 잡아가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속삭여도 그 친구가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믿은 친구에게 야 우리 김정은이 참 그렇다 그러면 바로 보위부에 고발하고 그 다음날 저는 안 보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회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체제 운명의 분기점이 정말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합시다. 남북관계 진단을 하면서.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만든 관계라는 진짜 그 정확한 의미도 있지만 그 남북관계를 만드는 남과 북의 특성도 작용을 하고
남북 관계를 만들고 있는 주변의 환경도 작용하는 굉장히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남북 관계, 남과 북의 단순한 언제 만났고 무슨 얘기했고 무슨 합의했고 하는 관계에다가 남과 북이 갖고 있는 특성이 들어가고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까지 남북 관계는 들어갑니다. 그 남북 관계는 분단 이후 8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맨 위에 나온 이 단어로 고정됐습니다. 적대적 공존. 남과 북이 서로 둘이 존재하는데 적대적이에요. 김여정은 평창 올림픽 할 때 생글생글 웃고 오더니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인 것을 예고도 없이 폭파하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적은 역시 적이야. 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 적은 역시 적이야. 그래,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흰 적밖에 안 돼. 그 메시지죠. 상대편이 나보고 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를 적이 아니라고 설득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북은 서로 교류 협력하자고 하지만 뭐가 말랑말랑하고 섞일 수 있는 액상 형태가 돼야 흐르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죠. 냉동고에서 갓 꺼낸 덩어리 고체처럼 단단해서 부딪히면 깨지고 부딪히면 소리 나고 이게 무슨 교류 협력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했던 교류 협력이 정말 교류와 협력이었습니까? 우리 도라산역에서 개성공단역까지 왔다 갔다 하던 철도도 그 수없는 횟수를 만들려고 수백 번을 만들었지만 몇 번 빼놓고는 빈 기차만 다녔습니다. 아니, 우리 건 갖다 주는 게 꽤 많았지만 북에서 싣고 올 게 없어서 교류라고 하기에는, 협력이라고 하기에는 그 말 그대로를 충족시키는 상황은 아니었던 건데 우리는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애써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남북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족구할 때 기울어지면 이 기울어진 밑에 있는 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남북은 서로 똑같이 대화하고 평등하자 하면서도 장관급 회담에서도 북은 우리 장관 대신 고참 국장을 내보내기도 하면서 우리가 언제 장관급이냐 그러면 얼마 전에 됐어 하고 나옵니다. 장성급 회담이 한번 열렸죠. 북한은 별 하나를 소장이라고 합니다. 강경 발언을 잘하는 김영철 회담장의 대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가 문에 들어오자 어이, 장성급 회담인데 왜 준장이 들어와? 우리는 별 하나를 준장이라고 합니다. 그 준장은 장군이 아니지 않는가? 장군에 준하는 것이지. 그 진짜 장군 데려오라. 첫 대면의 덕담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분위기는 뒤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북은 난 별 하나지만 이건 소장이야. 작은 장군. 그건 남쪽도 소장 데려오라. 별 둘 데려오라는 뜻의 의중이 담긴 도발이었습니다. 늘상 우리는 좀 참고 인내하면 북한이 변하겠지. 아니, 더 강하게 쪼이면 북한이 변하겠지. 대북 정책은 두 가지 축에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뭐 도와주고 우리가 좀 양보하면 스스로 마음이 변해서 동하겠지. 꽉 누르고 압박하면 북한이 힘들어 변하겠지. 대북 정책 둘 다 수십 년간 해봤지만 변하는 건 우리였지 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본 가정 자체가 잘못됐죠. 우리가 뭐 하면 북한이 변할 것이다 라는 if의 전제가 잘못됐어요. 북한은 한 번도 닫힌 사회가 열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의 대한민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들의 입장을 만들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남북관계는
쉽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지만 냉온 각각에서도 해법을 찾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 19차 아시아 경기 때 대한민국과 북한 여성 축구단이 경기를 시작하는 장면을 북한에서 보도한 사진입니다. 조선 대 괴뢰. 이럴 수 있나요? 조선 대 남조선도 아니고 괴뢰. 이 사진을 우리 학생들이 보는 순간 말을 못합니다. 네, 저는 괴뢰국가 교수고요. 괴뢰국가 축구 선수들이고요.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경직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가면 결국 그동안 쌓아놓은 규칙, 규반, 규정,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겠죠.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하면서 무력화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부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은 다음날 완전 파기라고 그러고 들면서 너희가 먼저 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얘기합니다. 군사 인공위성을 쏘고 우리가 다음에 쏴서 둘 다 하늘에서 위성이 돌고 있는데 북한은 엊그제도 연일 이중 기준으로 우리를 옥죄한다고 하는데 유엔에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북한은 핵실험 국가고 핵을 가지려고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금지해 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인공위성은 허용한다라고 유엔이 발표를 했지요. 그러나 왜 북은 쏘면 안 되고 우리는 쏘면 돼요? 라는 식으로 논리를 끌고 가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네 하고 동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공간을 북한은 오랜 기간 이용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자, 저건 역시 저기야. 아까 말씀드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하고 남긴 김여정의 얘기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눈물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지만 손 놓고 돌아갈 때는 또 각자 다 그들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북도 그럽니다. 더군다나 북은 우리를 미워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같이 동반자가 되려고 마음에 뭔가 미련을 갖고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라는 개념 속에 잠시 들어오지만 북은 싫어하는, 경계하는 괴뢰들하고 손을 잡았다. 저 괴뢰를 다 없애야 우리 전체가 남조선 전체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한다라고 당귀하게 언급한 것을 실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아직 그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마치 남과 북은 물과 기름을 합치는 것처럼 참 쉽지 않네요. 물과 기름 막 흔들면 잠시 섞인 것 같지만 두면 기름 뜨고 물 가라앉고. 거기에 비하면 동서독 통일은 민물하고 바닷물, 염도의 차이가 좀 많은 그런 섞임이라 물고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섞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6.25를 통해서 적개심이 체제 곳곳에 남아있고 체제의 이질성이 이제는 동질성보다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쉽게 합쳐질까? 평화라는 것도 평화 한자를 풀어보면 뭔가 서로 같은 수준의 같은 레벨에 있어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쪽이 처지거나 한쪽이 너무 위에 있는 자부심을 가지면 평화 안 옵니다. 평화는 그래 격이 같아 나랑 동격이야 그래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해야 평화의 마음이 싹 틉니다.
특히 서로 싸운 사이라면 화해, 서로 풀어야죠. 화해. 풀어서 따뜻하게 마음을 만들어서 이제는 서로 따지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평화가 오겠죠.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 통일에도 그 평화는 이런 평화가 돼야 되는데 남과 북은 얘기만 했지 글자 그대로의 평화 속에 담긴 경험을 못했습니다. 지도자끼리는 정상회담도 하고 평양에서 연설도 하고 백두산에서 손도 잡았지만 이건 대동맥이 만나는 것이었지 더 작은 핏줄, 실핏줄이 만나는 만남은 아니었어요. 평화는요, 작은 만남이 큰 만남에 이어서 와야 큰 만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작은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잦은 만남이 돼야 진정한 교류가 되는 거죠. 작은 만남이 자주. 둘 다 지읒이네요. 그래서 제가 즈즈 만남이라고 해봤습니다. 지읒, 지읒 만남, 즈즈 만남. 작은 만남. 대통령께서 만든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산가족 상봉을 매달 계속해 나가고 북한 고향인 사람이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 만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평화가 오죠. 그리고 화해할 기회도 줘야죠. 북한에서 만나면 너 6.25가 남침이야 북침이야 따지는 분위기에서는 안 돼요. 그냥 둬요. 북침인지 남침인지 얘기하지 말고 남북을 만나고 한 서너 달 지나면 다 검색해서 이게 남침이었네. 남쪽으로 쳐내려갔네. 하는 걸 알면 안 물어도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경직된 분들은 탈북한 사람만 만나면 너 6.25가 북침이야 남침이야.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그게 그렇게 급해요? 그리고 속 시원한 대답을 들어야 돼요? 이 적개심이 상존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걸 다 없애라고 하기에는 체제 특성이 너무 강해요. 북한은 적개심 때문에 생존하는 사람, 북한식 보훈 정책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인구 전체의 35%가 넘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남조선을 욕해야 그들의 생존의 명분과 정당성을 찾을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북을 욕하면서 우리 보훈 체제의 혜택을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도 남과 북은 분단 상태에서 체제 질성이 동질성보다 훨씬 더 부각되는. 따라서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이라는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때 나왔던 이 짧은 표현,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들어가 보면 말은 멋있는데 해법이 없어요. 여러분, 동질성 회복되려면 누구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준이죠, 마땅히. 그러나 북한 주민들 2,500만 원. 왜 니들 기준이야? 하고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동질성 기준. 따지지 말고 서로 섞이다 살다 보면 처음엔 불편하지만 얼마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 떨어졌지? 할 정도로 달라지는 바로 그것이 화해의 기간이고 서로 숙성되는 서로 마음을 합치는 준비 기간이겠죠. 이건 뭐냐고요? 자유시간이에요. 사탕, 오늘 뭐해? 참 잘했어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숙소 식당에 후식으로 둔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북한에서 따지고 들었어요. 무슨 의도로 우리 선수단에게 자유시간을 주는가? 즉시 빼버렸어요. 이걸 또 들고 왔어요. 오늘 뭐해? 왜 당신이 묻는가? 참 잘했어요. 왜 당신들이 평가하는가? 이 사탕도 뺐어요. 아니 이 사탕에 고마워요. 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많은데 딱 두 개를 들고 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을 앞으로 만나게 되면 무슨 과자 이름을 주면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자유시간 대신에 저는 심쿵 시간을 떠올려서 탈북하신 분들에 물었더니 기분 좋대요. 심쿵 시간이 뭐냐고요? 같은 민족이 오랜만에 만나니 심장이 쿵쾅거린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혹시 안 좋아할까요? 예. 오징어 땅콩을 통일된 후에 그대로 팔면 북한 주민들은 싫어할 겁니다. 왜? 북한은 오징어를 낙지라고 하니까.
그럼 낙지 땅콩이라고 바꾸면 우리 남쪽 사람들이 또 사 먹을까요? 그러면 앞뒤면으로 과자 이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예. 탈북하신 분들 중에 사또밥이 그렇게 정착하는 동안 맛있고 힐링이 되는 과자였다고 했습니다. 사또밥이요? 왜요? 그랬더니 사또가 먹는 밥을 내가 먹는다는 그 기분이 그렇게 좋았다는 참 상상도 못하던 기발한 발언에 제가 그때부터 남북한 주민이 좋아할 과자 이름은 뭘까? 이걸 지금 몇 개 개발해서 무슨 닷컴 이렇게 해서 다 등록해놨답니다. 1년에 22,000원씩 주면서 상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통일이 빨리 돼야 빨리 효과를 볼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북한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강의를 조금씩 마무리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2021년 아프가니스탄,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바로 2023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 해마다 지구촌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참한 전투와 그로 인한 참혹한 전쟁의 상흔들이 우리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작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400명 넘게 수송기에 싣고 오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살아났다는 그 안도의 표정과 이제는 어떡하냐는 그 불안한 눈빛이 교차되는 그 분위기. 나라를 잃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정말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잃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참상이 매일매일 보도되던 것이 지금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로 이제 사라지면서 젤렌스키의 행보도 보도도 안 되고 러시아는 조용히 그들의 능력을 더 확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탄약이 다 떨어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1년치를 공급받아서 지금 쏘고 있다는데, 자, 어떻게 될까?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이 이제는 어떻게 끝을 맺을지 모를 정도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TV에서 보고 영상으로 보는 먼 곳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다음은 이 두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새해를 맞고 남북관계를 좀 더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가려는 상황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6.25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이 코앞인데도 실제적인 피해를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상상을 잘 못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구촌에서 예상치 못하게 번지고 있는 전쟁, 참화를 보면서 우리도 공존도 중요하지만 생존도 같이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당면 과제는 오늘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수령제와 폐쇄성을 기둥으로 하고 있는 이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How to control, how to manage. 네.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대로 그 하라는 대로 두고 우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미래의 구상대로 북한을 끌고 가고 북한을 설득시켜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로 갈 수 있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역량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 준비란 말은 처음에 동일 대비해서 바뀌었습니다. 뭘 그렇게 대비해, 이제는 준비하자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상태의 말로 바뀌었던 것이 저는 이번에 다시 바꾸자고 말씀드려봅니다. 이제는 그냥 통일 준비가 아니에요. 무슨 행사 준비가 아니라 이제는 상황을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성취해낼 수밖에 없는, 해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상정해야 되는 거죠. 대비예요. 북한이 갑자기 내부에 불안정이 생겨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 않고 안에 권력 다툼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한민국 국군이 올라가면 중국군이 가만히 안 있다고 할 때 중국군은 어떻게 제어해야 될까?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 분자들한테 팔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올 때 핵 강국들은 북한을 신타 통치하고 분열하고 강제적으로 점령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올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 끌어야 대한민국이 바라는 우리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누른다고 북한 주민들이 눌릴까요? 마음이 흔들려야, 민심이 흔들려야 대한민국 도와줘! 동독 사람들이 서독 마르크가 안 오면 우린 서독으로 뛰어들겠다고 해서 콜 총리가 놀래서 10년 통일 계획을 세웠다가 줄여가지고 통일을 시도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북한이 어떤 상태인지,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북한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협인지를 잘 알아야 통일로 가는 길을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북한도 모르며 통일만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 통일에 대해 무감각해졌다. 통일하면 뭐해요? 통일하면 뭐 하긴요? 많은 게 달라지는데요. 놀러 가요? 네, 놀러도 가요. 지하자원이 풍부해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만이에요? 왜? 통일은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걸 왜 따져요? 원래 하나였으니까. 아니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수령자와 폐쇄성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반쪽들이 2,500만이나 되는데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안 들여다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얘기하니까 물어도 답변해도 서로 안 통하죠. 그런 Q&A 하지 맙시다. 북한을 알면 주민이 보입니다. 주민을 알면 인권이 보입니다. 인권을 알면 해법이 나옵니다. 요새 북한 인권을 정부에서 강조하고 또 사회 분위기도 북한 인권이 참 중요하네 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수없는 세미나와 수없는 토론회가 열리는데 가봐도 북한 인권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귀 기울일 만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요? 얘기하는 사람이 북한을 모른 채 인권만 얘기하거나 탈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얘기를 하면서 인권을 들으려고 하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은 인권이 뭔지를 모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 개념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인권을 풀이해야 되는데 인권 놀이를 하고 있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북한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을 알면 주민이 보이고 주민이 보이면 인권이 보이고 인권이 보이면 인권 해법을 찾게 되는 거죠. 지금 드린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결국 통일의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북한 변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 건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중요한 것은 땅의 통일, 제도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통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을 이제는 좀 더 힘주어서 키워내야 됩니다.
마음의 통일이 되려면 상대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어야 마음이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예술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 뿌리에서 태어나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75년이 아닌 이제 100년을 내다보고 가고 있는 이런 민족은 세계사에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이 목표는 누구도 해내지 않은 정말로 예술입니다. 해내야 됩니다. 의지를 갖고서. 닫힌 사회가 열리기 시작해야 통일이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통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변화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변하겠지 하고 기다려왔고 북한 지도자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전해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정보 유입화, 정보 주입 뭐 얘기 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대북 전단 금지법에 의해서 이제 북한에 뭘 보내는 것이 처벌받는 세상도 왔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 민주화 이러면 북한이 싫어합니다. 북한을 민주화시키자 그러면 싫어. 무슨 민주화는 너희들 것이지 이러고 나오니까. 그다음 흡수 통일 그러면 또 우리 사회에서도 왜 통일을 흡수 통일로 하느냐. 아니에요. 통일은 결국 한쪽이 흡수가 되지. 둘이 공고히 섞여서 기계적인 딱 선후 통일 그거는 교과서나 있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그리고 역량이 강한 쪽이 그렇지 못한 쪽을 끌어들이면서 통일하는 통합이 흡수통일이라고 싫다면 저는 대신 이 말을 쓰자고 제안합니다. 삼투압 정책, osmosis policy. 삼투압은 뭐예요? 밀도가 높은 곳이 그렇지 않은 곳을 끌어들이는 거죠. 배추를 김장할 때 절일 때 소금을 넣죠. 그럼 배추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배추가 야들야들해지죠. 민주화와 인권과 자유와 평등의 농도가 짙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가까이 가서 그렇지 못한 쪽을 끌어들이는 그 정책은 그냥 물리적으로 순리입니다. 삼투압 정책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면서 흡수통일 민주화 그러면 당사자들이 발끈한다면 그럼 용어를 좀 바꾸면 다를까요? 이제는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정말로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645를 그렇게 좋아한다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강의 이제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을 알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면 내 마음과 섞고 싶은 해법이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로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북한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오늘 지금까지 북한연구소 소장 김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